이건 뭐였어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소문이 났었던 걸로. 왜냐하면 이 작업 자체가 거의 한 3년에 걸쳐 가지고서 일어났다 보니까 소위 말해 설계한 그런 사람들은 아주 비밀리했겠죠. 근데 이게 점점점 퍼져나가다 보면서는 소문이 돌고 구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냐 라고 하면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들 이제 주식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게 가장 궁금하죠. 올해 주식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네네.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큰 하락을 겪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증시가 1950년 이후부터로 보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평균적으로 30% 정도 증시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럼 지난해네.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지난해에 우리가 침체를 겪은 것과 마찬가지의 하락을 고점 대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하락이 나타난 이후에 그 이후에 아주 구조적으로 경제가 침체로 확 빠지지 않는 한에는 아주 구조적인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고요. 그러지 않는 한에서는 사실은 이게 한번 가격이 소화가 전부 다 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호재가 나오게 되면 뭐 이제는 거기에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증시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게 뭐 이런 진짜 호재라든지 발견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참여자들의 마음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이 아니고요, 전문 투자자들인데 매달 이제 미국의 한 투자은행에서 전 세계에 있는 그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펼치는 게 있거든요. 그 조사에서 보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느냐,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 이익이 좋아질 것 같냐, 나쁠 것 같냐, 아니면은 이제 본인들이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많이 담고 있냐, 적게 담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전부 다 보수적인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까지가 정말 안 좋게 봤었고요. 그러다가 조금씩 보수적인 거에서 회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딱 터지고 나니까는 그 즉시 또 보수적으로 돌려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보유 비중도 많이 높고요, 과거 평균 대비. 그리고 이제 주식 대비해서 채권을 선호하는 비중도 거의 이제 당시 침체 위기가 왔을 때 수준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2009년도 3월, 그 다음에 2020년도 5월을 하고 비슷하거든요. 이때가 어느 수준이냐 하면은 금융위기 때 미국 증시 최바닥이 2009년 3월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0년 5월이면 3월에 바닥 찍고 증시가 한창 반등장 펼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개인 일반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전문 투자자들도 이 정도로 보수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라는 거는 왜 우리가 주가가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많은 걱정들이 있죠. 뭐 침체가 오면 어떡하냐,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냐, 아니면 하반기에 인플레가 재점화되면 어떡하냐 등등등등의 문제가 하나씩 그 정도로 안 좋은 건 아니었네 하게 되면은 그걸 타고서 하나하나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우려 속에서도 올라가는 장, 그리고 호재가 좀 나와주는 장, 이래야 안심하고 달려들 텐데, 지난 4월 24일에 보면요, 또 주가 조작 얘기 나오고 막 이랬어요. 실제로 무더기로 하한가 나오고. 이런 장이면 들어오려고 했던 분들도 야, 이거 여전하구나 이래가지고 빠지거든요. 이건 뭐였어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 소문이 뭐 꽤 좀 났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미? 네네. 왜냐하면 이 작업 자체가 거의 한 3년에 걸쳐 가지고서 일어났다 보니까 뭐 초기에 이거를 소위 말해 설계한 그런 사람들은 아주 비밀리했겠죠. 근데 이게 점점점 퍼져나가다 보면서는 다른 데까지도 이렇게 뭐 소문이 돌고 했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요거 자체는 일단은 뭐 다 떠나서 과연 이것이 증시에 대해 갖고서 구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냐라고 하면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연루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좀 여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뭐 나머지 전체 경기를 흐리만하게 그런 영향을 줄 그런 쪽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첫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좀 이게 편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그 종목들이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건드리는 종목이다라기보다는 소수의 종목에 좀 편중이 레버리지가 되어 있는 건데,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러면 시장 자체가 빚으로 쌓아 올린 시장이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신용잔고가 26조까지 갔었다가요. 네. 증시 하락하면서 16조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때 지금 다시 20조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16조에서 20조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신용잔고는 오히려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몇몇 아주 뭐 소위 말해서 작전스러운 종목들의 신용이라는 레버리지가 몰려갔고 나머지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징후가 전혀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그래서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가 뭐 증권사들이 타격을 입느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원금 이상의 이게 손실이 나게 되면 증권사에서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건 어쨌든 대출이거든요. 투자자들이 입을 싹 닦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갚아야 됩니다. 근데 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이렇게 하한가 막 맞으니까 이 기업은 망하지 않을 기업인데 하한가다. 요때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걸 또 사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투자 방식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실체가 전혀 없는 회사가 막 그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번 경우가 상당히 좀 독특했던 이유는 뭐냐면 과거 같으면 이런 식으로 소위 다단계식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이런 종목들의 경우 그 이제 펀더멘털이라고 할까요? 그게 사실 약한 기업들이 대상이 된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름은 저도 들어봤던 이름들의 회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재무 구조도 다 손실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과거처럼 이게 뭐 그래서 이런 주가 조작 뭐에 연루돼 가지고서 마치 이슬처럼 사라져버릴 과거의 작전주들,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랑 분명 거리가 멀고, 다만 수급은 단기적으로 이마만큼씩이 막 거래가 터지면 엄청 꼬일 겁니다. 엄청 꼬일 거니까는 긴 시간으로 내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가치 평가를 해보시고 내 마음에 드는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대상으로 삼을 만하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다만 근데 그러면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 대상이 됐을까 해보면 유통 가능 주식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소위 말해 세력들이 노리는 종목은 물량을 가둘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량을 가두기 위해서는 대주주하고 자기 주식의 비중이 높아서 유통 가능 주식이 적은 주식. 그러면서 추가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공매도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코스닥 150만 공매도가 되거든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그래서 공매도 불가 종목만을 또 고른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이제 그 전형성과 비전형성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이제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보시고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늘 하는 얘기가 그거 있어요. 홀수년도에는 주식이 오른다. 홀수년도의 재미를 본다. 그리고 아까 잠깐 저희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5월쯤에는 주식을 팔고 떠났다가 11월쯤에 다시 사서 들어와라.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다 이제 미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홀수, 짝수를 이야기하는 거는 미국의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선거가 이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 중간 선거만 있는 해, 그 다음에 대선이 있을 때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하잖아요. 미국은요. 의원 선거도. 그래서 대선이 있는 해, 그럼 나머지는 선거가 없는 해가 되겠죠. 근데 이 중간 선거 우리가 그 작년에 2022년도에 있었죠. 미국 대선이 24년에 있습니다. 즉 선거가 있는 해가 다 짝수입니다. 홀수해가 다 선거가 없거든요. 그 전해 번다는 거구나. 미국 증시가 보통 선거가 없으면 안 싸우나 봐요. 별 이슈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선거가 없는 해가 있는 해보다 전체적인 수익률이 과거에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5월에 팔아라 세린메이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
사실 이제 세린메이라는 거는 짝꿍이 있거든요. 10월에 다시 사야 됩니다.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11월부터 5월까지 수익률을 보게 되면 7%대예요. 미국이. 그래서 높습니다, 이게. 그래 뭐 이제 그 나머지 기간들 6월에서 10월은 한 1.2%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수익 면에서 사실 특별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런 계절성이 나타나느냐, 월간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거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과거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여기서 시작은 하는데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확률이란 측면에서요. 그러면 6월에서 10월까지 1.2% 주는 것도 손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포기할 이유가 있을까, 투자자로서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균이란 걸 낼 때에는 아주 이제 소위 외가격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20% 빠진 거 이런 게 하나 툭 들어오면은 평균값이 많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통계 낼 때는 중간값도 보게 되는데 중간값 기준으로 보게 되면 6월에서 10월까지의 수익률이 2% 중반대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월별로 미국은 따지게 되면은요, 월별로 상승하고 하락 비교했을 때 상승 확률이 하락 확률보다 낮은 달이 단 한 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서는 월별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가 난 달은 9월하고 10월 2개 달 뿐입니다. 미국에서. 근데 그것도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6%밖에 되지 않고요. 그마저도 9월 달이 마이너스가 왜 됐냐 하면은 그때 닷컴 버블이 터질 때 거기에 그 다음 해에 9.12 테러가 9월 달에 터졌으니까요. 그래서 원래 그 달도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도 원래는 플러스입니다. 그랬는데 금융위기가 10월에 터지다 보니까 그때 마이너스로 이 달이 변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는 거죠. 어떤 달에 갑자기 일이 터지면 그 달이 갑자기 이제 못난이 달이 돼버리는 건데 그 전에만 해도 미국은 모든 달이 다 좋았었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캘린더 베이스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냐면 제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6월은 7월은 이런 거에 대해서 논리적인 휴가가니까 그런 거 아닌가? 6, 7월에 휴가.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하신 말씀이 이제 휴가에 그게 있으니까 좀 빼서 좀 쓰고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확실하게는 이제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1960년대부터 해가지고서 미국에서 중간선거 이후에 1년 동안에 증시가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도 다 이제 2자릿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럼 작년에 중간선거를 했단 그렇죠. 말이죠. 그리고 1년이면은 올해. 그러니까 지금 셀린 메이 하고서 쉬어야 되는 동안에 최소한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확률이 충돌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별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참고용이고 재미용으로는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투자할 때에는 사실 참고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은 또 타이밍이 예술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잘 해야 된다. 그 비결이 있습니까? 매수, 매도 타이밍의 비결? 매수는 제 생각에 그래도 계산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매수는 과학인데 매도는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도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뭐가 좋다고 들어가요. 근데 다 이게 그 수익률이 달라. 그러니까 매도, 예술을 잘 못해서. 네, 그래서 매도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그냥 기계적으로 예, 조금 몇 프로 때마다 비중을 줄여 나가겠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정말로 그 기업에 확신이 있다. 내가 너무나도 이 기업에 대해 이제 많이 공부를 했다라고 하시면은 그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공부의 정도에 따라.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기계적인 매도가 제일 좋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자면은 이제 기술적 지표를 하죠. 차트를 보실 수도 있긴 합니다. 이게 차트가 소위 말해 살아있는 경우에는 매도를 이제 저희 매니저들끼리도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는 게 제일 아프다. 예.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는 거에서 함부로 이거 랠리 다 왔다라고 판단 잘못하면 영원히 다시 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차트가 언제 이게 좀 무너지는 거냐 하면은 첫 번째로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장대 연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은 그날 그 장대연봉 보고서 정리를 해도 그게 가장 비싼 가격에 판 거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다른 거는 테크니컬 지표는 안 보는데 상승 잘하고 있던 주식에서는 말씀드린 이제 거래 동반한 장대연봉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네. 한국 투자자들이 주로 실수하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실적과 주가는 동반돼서 간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의 특징은 경기에 좀 덜 민감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소비재거나 일정한 그런 우리가 이제 향후의 성장 경로를 예상하기 쉬운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익이 10% 늘면 주식도 10% 20%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게 되면 반대로 갑니다. 이익이 잘 나오면 빠지고요. 2021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우리 그 이제 나라 기업들이 이익이 2배가 늘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주가 빠졌습니다. 반대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익은 올해 엄청나게 나쁩니다. 근데 주가는 작년 9월 말부터 해서 한국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반대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엄청난 그 경기 순환 주기에서 가장 예민한 기업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적자일 때 사서 돈 많이 번다고 할 때 그래서 PER이 대단히 낮아졌을 때 오히려 팔아야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한국에 많습니다. 거기에 속하는 기업이 많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오히려 이익 추정치하고 좀 반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잘 맞습니다. 네. 대표님 책 나오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아주 엄청난 일을 겪었다 보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것 같더라고요. 투자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 짧은 사이에 사이클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과거 사례들 그리고 좀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같이 좀 버무려서 일단은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코로나 사례를 주축으로 해서 이 투자의 역사는 왜 반복되는가에 대한 것. 그런데 반복은 되지만 똑같이 또 재현은 안 되고 우리도 영화를 보면은 1편, 2편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씩. 왜 여기에서 변주가 나타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좀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역사는 되풀이된다. 네, 투자도 투자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러면 지금 이 환경은 언제와 닮았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보게 되면 경기 사이클에서 재고가 적정 재고로 이제 과잉 재고가 내려가고 여기에서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재고를 쌓으면서 기업들이 더 이상 할인 판매를 안 하고 이익이 느는 그런 실적 장세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앞단의 경기가 조금 개선이 되게 되면은 저는 실적 장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제 문 앞에 서 있지 않느냐. 그렇게 경기 순환론 측면에서는 바라봅니다. 제가 이제 그 올해는 좀 주식을 쉬려고 했는데 네. 정 대표님이 올해 괜찮다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들어가면 올해도 안 좋아질 텐데 그래도 제가 들어갈까요?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징크스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 왠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나가면 왠지 잘 되는 것 같고 분명히 배터리 주식도 그 전까지 가지고 있다가 못 참고 나간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이후로 막 땡겨 있을 거라고. 이런 분들은 그 좌절감은 더 하겠죠. 저희도 매니저들끼리 그런 농담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주식 잘 가고 있을 때 한번 사보면 갑자기 그게 기관이 안 찍히던 주식인데 기관이 찍히면 폭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묻는 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또 나 때문에 또 괜히 선량한 기업 뭐 충격을 줬네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농담처럼 하고는 하는데 근데 뭐 징크스 이런 부분은 저는 뭐 아까 이제 캘린더 이런 것들도 잘 안 믿듯이 저는 징크스라는 거는 확률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없는 일이다라고 미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86번가 정강호 대표 모시고 경제부터 주식까지 두루 한번 살펴봤습니다. 흔들릴 일이 많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중심을 잡아주는 얘기를 들려주셔서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